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시의 비유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시의 심상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죠. 시 속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심상들, 이미지들이 나타나서 그 이미지가 시의 분위기도 결정하고 또한, 또한 시의 주제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 속에서 이런 이미지들이 비유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본 것처럼 그 심상을 비유적 이미지의 보조관념, 비유의 보조관념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또 시에서는 다양한 비유가 나타나 있고 또 혹자들은 시에서 비유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비유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자, 비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인데 비유란 것은 기본적으로 비교에 의한 결합 양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제 다른 한 대상과 다른 대상을 서로 비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두 대상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원관념과 보조관념으로 이루어지는데 원관념은 비유되는 것, 즉 이제 책에서 나온 것처럼 의미제라고 할 수 있고요. 보조관념은 비유하는 이미지, 곧 재료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자면 이제 비유란 것은 기본적으로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존재를 해야 되며 원관념은 비유되는 것이고 보조관념은 비유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은 호수요라는 비유, 유명한 비유죠. 그 비유를 본다면 뭡니까? 원관념은 내 마음이고, 즉 비유되는 것이 내 마음이죠. 그리고 비유하는 것은 호수이죠. 호수. 보조관념은 호수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비유란 원관념과 보조관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그리고 동양시학의 예를 책에서 들고 있는데 비유의 기교를 비흥으로 구분하여 기술을 합니다. 동양시학에서는 이 부, 비, 흥 이 세 가지가 이제 3대 수사법인데 부라는 것은 이제 비유하지 않고 대상을 바로 진술하는 것이라면 비나 흥은 이제 말하는 바를 다른 사물에 빗대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비는 현재의 선정을 비유한 것, 뭐뭐 같다라고 말하는 것, 뭐 또는 한 사람이 다른 사물에 견주는 것, 그런 것인데 비해서 흥은 좋은 점을 비유한 것, 다른 사물을 끌어와서 자신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 또는 숨어 있는 것, 이 세 번째 숨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가 직유라면 흥은 은유 내지는 상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양시학에서 부비흥인데 주로 비가 직유라고 하긴 했으나 일반적인 비유고 흥은 이제 비유 또는 상징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포함하는, 그러니까 흥은 은유나 상징을 동시에 포함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양 시학에 나오는 뭐 부, 비, 흥 같은 경우는 현대 그 시학의 비유를 그대로 이제 일대일로 대응되지는 않지요. 그런데 이제 뭐 비나 흥, 특히 비가 이제 현재 얘기하는 비유의 일반적인 것이고 흥은 비유, 상징 두 가지를 뭐 동시에 뜻하는 것이다 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비유라는 것은 비교. 내 마음은 호수요라고 할 때 내 마음과 호수를 비교하는 것이죠. 내 마음은 내 마음과 호수를 비교하면서 어떤 점은 같고, 어떤 비교를 한다는 것은 동일한 점이 있고 또 뭡니까? 다른 점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것을 비교하진 않죠. 그렇다고 완전히 동떨어진 것을 비교하진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 뭐 글쓰기 할 때 뭐 비교 대조 같은 거 내용 전개 방식으로 언급이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내용 전개 방식 중에 하나로 언급이 되는데, 이 비유는 비교다. 즉 비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조도 마찬가지고 완전히 같지도 않고 또 완전히 다르지도 않은 그런 두 대상을 가지고 행하는 어떤 전개 방식이죠. 예, 그러니까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같지도 않고 완전히 다르지도 않은. 완전히 같으면 비교할 필요가 없고요. 완전히 달라도 어떻습니까? 두 대상 간의 공통점이 없기 때문에 비교가 대조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의 특성, 즉 비교에 의한 결합 방식인데, 완전히 같지도 않고 완전히 다르지도 않은 어떤 일정 정도의 유사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비유로서 비유를 함으로써 이제 시상을 전개해 나가겠죠. 그래서 이제 비유의 구성 요소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있습니다. 원관념, 이제 낙엽은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집회라고 한다면, 이 낙엽이라는 것이 원관념, 비유되는 이미지 또는 이미지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보조관념은 비유하는 것, 즉 재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낙엽은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집회라고 할 때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집회가 이제 보조관념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문학 시간 국어 시간에 많이 했던 내용이긴 하니까 그래 어려울 게 없습니다. 비유라는 것은 원관념과 보조관념으로 구성된다. 원관념은 비유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즉 내가 드러내고 싶은 표현하고 싶은 것이다. 이게 원관념이죠. 반면 보조관념은 뭡니까? 표현하기 위한 어떤 도구로서 여기서 재료, 책에서는 재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도구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비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비유는 비교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 비교를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어야 된다. 즉 비유라는 것은 동일성에 기반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는 두 사물의 동일성에 의해 실현된다. 동일성이라는 것은 당연히 완전히 똑같다는 뜻은 아니죠. 뭡니까? 유사한 부분이 있다는 점, 그것을 통해서 실현이 된다는 것이죠.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이 두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어떤 동일성이 거의 없어지게 되면 그건 이제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비유가 의미하는 바를 알아채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일성이 있기 때문에 그 동일성에 기반해서 우리는 비유를 한 것에 대해서 이게 이러한 뜻이구나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은 호수요라고 했다. 그러면 내 마음이 뭐 호수처럼 잔잔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뭐 시에 나오는 것처럼 뭐 그대 노저오, 그대가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공통점을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유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앞서 봤던 낙엽은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집회라고 할 때 낙엽과 망명 정부의 집회의 유사성이 무엇이냐라고 우리는 추리를 하게 되죠. 낙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낙엽입니다. 그럼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집회는 어떠한가? 어떠합니까? 네, 아무런 가치가 없잖아요. 망명 정부의 집회는 아무런 가치가 없이 뭐 길바닥을
떠돌아다닐 수 있죠. 망명 정부의 지폐가 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국력에 의해서 가치가 매겨지는 게 돈 아닙니까? 미국의 달러가 또는 뭐 유로화가 또는 뭐 중국의 위안화가 나름대로 가치를 가지는 것은 그 나라의 국력에 비례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원화도 따지고 보면 굉장히 이제 최근에는 많은 가치가 있죠. 그러니까 국제 사회에서 뭐 기축통화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돈입니다. 제가 옛날에 한 20년 정도 더 지난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일본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일본의 공항에 내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환전하는 데가 있잖아요, 환전. 그래서 우리나라 공항에선 당연히 뭐 엔화든 달러든 다 환전을 해주는데 막상 일본에 가게 되면 원화를 환전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불과 20년 전만 해도 원화는 별 가치가 없는 환전이 안 되는 그런 돈이었죠. 예. 그러니까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지폐는 가치가 없다. 막 굴러다닌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유사성을 상상할 수 있죠. 유추하고 상상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이 비유는 두 사물의 동일성에 의해서 실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교재 175페이지 또 신교재 185에서 6페이지의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김명수의 동전 한입이라는 시죠. 오늘 낮 차들이 오고 가는 큰 길 버스 정류장에 10원짜리 동전 하나가 길바닥에 떨어져 뒹굴고 있었다. 육중한 버스가 먹고 떠날 때 차바퀴에 깔리던 동전 하나, 누구 하나 허리 굽혀 줍지도 않던 테두리에 녹이 쓴 동전 한 입. 저녁에 집에 오니 석간이 배달되고 그 신문 하단에 1단짜리 기사, 눈에 띌 듯 띄지 않던 버스 안내양의 조그만 기사. 자, 만원 버스에 시달리던 그 소녀가 승강대에서 떨어져 숨졌다는 소식. 자, 여기서 책에 교재에 나온 거 그대로 읽어보자면 버스 안내양을 10원짜리 동전 한 입으로, 그것도 녹슨 동전으로 유추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고 놀라운 발견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안내양의 죽음이 차바퀴에 깔리는 동전으로 형상화되고 한 서민의 비참한 사고사가 평범한 일상사처럼 처리되는 그 엄청난 소외감으로 독자를 감동시킨다. 그리고 이런 감동은 비정할 만큼 냉철한 화자의 보고자적 태도에도 기인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원짜리가 떨어져서 누구도 막 차박해 깔리고 그래도 누구 하나 허리 굽혀 줍지 않던 이 10원짜리 동전과 차에 승강에서 떨어져 가지고 아마 뭐 차에 깔려서 숨진 걸로 예상되는 많은 버스에 시달리다가 그 안내양의 죽음이 어떻습니까? 거의 비슷한 점이 많죠. 10원짜리 동전과 안내양의 처지가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 뭐 안내양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우리가 버스를 탈 때 앞문으로 타죠. 그래서 거기서 뭐 대부분 다 현금을 내시는 분 잘 없잖아요. 뭐 교통카드를 쓴다든지 아니면 뭐 후불카드를 쓴다든지 그렇게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뭐 토큰이라는 그 버스 승차용 뭐 그게 있긴 했었지만 현금으로 대부분 많이 버스를 탔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버스 안내양이라는 사람이, 즉 기사를 보조해주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돈을 받고 거스름돈을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손님들이 지금처럼 이제 지금은 만원 버스가 뭐
사실 좀 드물죠. 뭐 특정 시기 즉 특정 시간대 학생들이 등교하거나 하교할 때라든지 뭐 그럴 정도가 아니면 뭐 지하철이 많은 지하철인 경우는 많아도 버스가 많은 경우는 잘 드문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기억해 보면 뭐 거의 버스가 앉아서 가기 쉽지 않은 그러니까 사람 수에 비해서 버스의 수가 적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버스를 타는 사람들이 많고 그 사람들에게 일일이 돈을 받고 또 거스름 돈을 돌려주고 뭐 하는 것들을 어, 한 보조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기사가 그걸 할 수 없죠. 기사는 운전을 해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제 안내양이라 버스 안내양이라고 불렀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 책에 나온 것처럼 굉장히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사람으로 판단되었죠. 그러니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많이 좀 취급이 되었던 그런 직업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누가 쓴 글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어떤 사람이 충격을 받았다는 그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내양이라는 게 사실 저도 잘 기억은 안 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뭐 초등학교 들어가기 이전에 봤던 기억이 있고 그 이후에는 사실 기억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히 언제 없어진 건지는 알 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여튼 저보다 뭐 나이 많은 사람이 쓴 글인데 한 대학생이 버스 안에서 안내양한테 그 당시 뭐 한 1,000원짜리 지폐를 주고 당시 버스가 뭐 버스비 해봤자 100원 150원 할 때니까 1,000원짜리 지폐를 두고 당연하게 반말을 하는 그리고 그 안내양은 그 반말에 대해서 당연히 또 그러려니 하는 그런 광경을 보고 되게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길에서 둘이 만났으면 쉽게 반말을 할 수 있었을 것인가? 그 대학생이 안내양에게 쉽게 반말을 할 수 있었을 것인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안내양이라는 직업 자체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약간 천대를 받는 그런 직업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이 시에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위험하다. 버스에 매달려 가지고 버스를 손님이 다 타면 버스에 매달려 가지고 이제 기사에게 출발을 알려야 돼요. 손님이 다 탔으니까 이제 출발하셔도 된다. 당시 기사들은 이제 운전만 했으니까. 그런데 버스에 매달리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죠. 여기 시에 나온 것처럼 만원 버스에 시달리던 그 소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타면 그 사람들에 밀려가지고 그 버스 승강대에서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뭐 안내양 걸 중요하지도 않은데 길게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이 시를 이해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당시에 어떤 안내양이 있었던 시대 상황 자체를 좀 그 맥락을 알아야지 사실 이 시를 잘 이해할 수 있죠. 지금 우리 시대에 뭐 여러분들 당연히 안내양을 보지도 못했고 뭐 물론 뭐 옛날 영화라든지 뭐 다른 어떤 간접적으로 경험을 할 수 있겠으나 직접 보지 못하셨죠. 저 또한 사실은 뭐 어린 시절에 봤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안내양에 대한 이야기를 좀 길게 한 것은 안내양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모를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렇듯이 이 비유는 동일성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시에서 죽은 안내양이 10원짜리 동전으로 비유가 된 것처럼요. 그러면 다른 시를 통해서 또 비유에서 동일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이제 기영도의 위험한 가게라는 시에서 발췌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 전체는 이 지금 보이시는 PPT 화면이 전체 시는 아니고요. 그 시에서 비유가 적용된 부분을 제가 찾아서 써놓은 겁니다. 시 전문은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 같은 데서 쉽게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까 거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시는 보니까 위험한 가게라 했으니까 가게라는 것이 이제 집안을 얘기하는 것이죠. 가계부 할 때 그 가게. 자, 그해 늦봄 아버지는 유리병 속에서 알약이 쏟아지듯 힘없이 쓰러지셨다. 자, 아버지가
쓰러진 것을 원관념이 아버지의 쓰러짐이죠. 그것을 유리병 속에서 알약이 쏟아지듯이 그렇게 힘없이 쓰러지셨다라고 했습니다. 쏟아지듯 시옷 받침인데 제가 디귿 받침으로 잘못 썼네요. 자, 요 비유는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유리병 속에서 알약이 쏟아지는 것과 아버지가 쓰러지는 것, 그것이 둘 다 어떻습니까? 와르르 쏟아지는 느낌이 들죠. 와르르 쏟아지는 느낌.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힘 없이라는 표현도 했으니까 알약이 유리병 안에 있다, 유리병이 넘어지면서 알약이 와르르 쏟아지면 당연히 이제 버틸 수 없게 그렇게 부서져 버리는 느낌이죠. 유리병 안에 있을 때 알약은 유리병에 의해서 어떤 그 나름대로 모양이 형체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것이 쓰러져 버리면 어떻습니까? 흩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쓰러지면서 뭐 좀 생각하면 좀 약간 잔인할 수 있는데 막 신체 일부가 흩어지지 않았겠지만 흩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말이겠죠. 예. 그러니까 알약이라는 소재 같은 것들이 알약이 사실 치유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르게 보자면 어쩜 죽어가는 삶을 살리기 위해서 억지로 약을 들이붓는, 그러니까 연명시키기 위한 그런 느낌도 들기 때문에 조금 묘한 느낌이 있죠. 예. 약이라는 소재를 굳이 사용한 것은 이게 치료를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되게 그렇듯이 나이 드신 분들이 약을 먹는 것은 좀 뭐 연명에 가까운 뭐 그런 느낌도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힘없이 쏟아진 것을 알약이 쏟아지는 것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양계장 넘어뜬 달걀 노른자처럼 노랗게 곪은 다리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달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달 그러면 그 만물을 다 비춰서 윤선도의 오후가 보시면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뭐 세상을 다 비친다, 그런 어떤 뜻. 그러니까 그렇게 나쁘게 부정적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잘 없긴 하죠. 물론 서양에서의 달은 이제 뭐 약간 좀 광기 어린 듯한 그런 느낌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루나틱이란 단어 자체가 좀 광기가 관련되어 있죠. 루나틱. 그런데 이제 우리 시적 정서에서는 달이 그렇게 문제 뭐 부정적인 걸로 쓰이지 않는데 여기서는 이제 달이 노랗게 곪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른자처럼 노랗게 곪았다. 그러니까 노른자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떻습니까? 선명한 노란색이죠. 선명한 노란색인데 그것을 노랗게 곪았다라고 표현할 정도면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시의 화자는 닭에 대해서, 달걀 노른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달이 그 곪은 것처럼 보인다는 것은 화자의 어떤 정서를 나타내는 그런 비유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비유는 큰 누이는 냉이꽃처럼 가늘게 휘청거리며 들어왔다. 자, 냉이꽃처럼 가늘게 휘청거리며 들어왔다라는 것은 이제 누이가 굉장히 좀 힘없이 들어왔다,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죽은 맨드라미처럼 빨간 내복이 스웨터 밖에 나와 있었다. 그러니까 빨간 내복이 스웨터 밖에 나와 있는 것은 스웨터가 구멍이 난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죽은 맨드라미처럼 보였다는 것은 그만큼 볼품이 없었다. 그 어떤 가난에 대한 가난을 뭐 아까 본 것, 가난이란 것이 이제 뭐 어떤 뭐 남루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가난이란 것이 얼마나 이 시적 화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이고, 또 그러나 그때 아버지는 채소 씨앗 대신 알약을 뿌리고 계셨던 것이에요. 이건 뭐 비유라고 보기엔 좀 어려우나 이 의미를 생각해 보자면 아버지가 채소 씨앗을 뿌린 것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뿌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신 알약을 뿌렸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그 자신의 치료비를 뿌렸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겠죠. 그 다음 뭐 지나간 날을 생각해보면 무엇 하겠느냐. 원관념은 지나간 날에 대한 생각이고, 보조관념은 묶은 밭에서 작년에 캐다만 감자 몇 알을 줍는 격이고, 그것도 대부분 썩어 있단다. 즉 썩어 있는 대부분의 감자를 줍는 것 같은 것이 지난 날을 생각하는 것이다. 즉 부질없짓이다, 뭐 그런 의미죠. 그리고 하늘에는 벌써 티박 같은 별이 떴다.
뭐 기영도시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 아시겠지만 이 아까 뭐 냉이꽃 냉이꽃은 아닌가요? 달걀 노른자 같은 것처럼 이제 좀 뭐랄까 음식물을 보조관념으로 사용한 비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제 그것을 뭐 기영도의 어떤 기하 체험 때문이라는 뭐 평도 있긴 한데 여튼 티밥 같은 별이라는 것은 이제 티밥이 뭐 음식이죠, 음식. 그러니까 별을 보면서 티밥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만큼 배가 고픈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나는 이렇게 쉽게 뽑혀지는구나. 뽑혀진다는 말 자체가 이 사람이 아니라 나무로, 사람을 나무로 비유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몇 그루 미루나무가 거대한 빵처럼 부풀어 오르는 게 보였다. 이것도 미루나무를 빵으로 비유한 것은 역시 비슷한 뜻이고요. 나는 이불 속에서 해바라기 씨앗처럼 둥근 잠을 잤다. 해바라기 씨앗이 먹는 거긴 하지만 작고 볼품없죠. 뭐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저 동지의 불빛. 동지의 불빛이 어떻다? 용수철처럼 튀어오른다. 원관념은 동지의 불빛이고 보조관념은 용수철처럼 튀어오릅니다. 그러니까 불빛이 갑자기 튀어오르는, 갑자기 힘있게 튀어오르는 것을 용수철처럼 튀어오른다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여기 다 보시면 뭡니까? 결국 이 시에 많은 어떤 뭐 지규도 있고 은유도 있고 많은 비유가 있는데 이 비유들은 전부 다 동일성을 중심으로 해서 동일성을 중심으로 해서 엮여지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로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는 것을 결합시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영도의 위험한 가게라는 시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전문을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인용하는 시에서 기영도가 좀 많은 이유는 뭐 제가 젊었을 때 기영도 시가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예. 지금도 뭐 잘 나가는 시인이지만 1990년대 중반에 보통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기 이제 어떤 시인의 불행한 죽음 같은 것들이 그 작품에게선 큰 작품을 보자면 큰 축복이 되는 경우가 있죠. 뭐 윤동주도 그렇고 기영도도 그렇고 그 불행한 죽음이 굉장히 시에서 시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는데 또 시를 보니까 굉장히 또 잘 쓴 시고 뭐 그래서 사실 1990년대 80년대 뭐 이성복이라든지 기영도 뭐 황지우 같은 시인들은 이제 그 이후에도 사실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미치게 되죠. 흔히 말하는 뭐 신서정, 뭐 미래파, 그러니까 새로운 서정을 주장하는 그 젊은 시인들도 다 이제 기영도라든지 뭐 이성복 또는 뭐 황지우 그런 시인들의 다 영향권 안에 있다는 말이 있을 것처럼 기영도의 시는 뭐 단순히 유명세를 넘어서 가지고 당시에 그 시인의 불행한 개인사 때문에 시작됐을지 모를 그 유행을 넘어서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여담이긴 한데 이 위험한 가게의 첫 문장이 바로 이 페이지에 나오는 그해 늦봄 아버지는 유리병 속에서 알약이 쏟아지듯 힘없이 쓰러지셨다라고 했는데 이제 심장병 같은 거죠. 갑자기 사람이 쓰러지는 것은 심장병이라든지 아니면 뇌출혈, 뇌졸중 뭐 그런 건데 또 기영도도 그 어떤 가게의 영향을 받았는지 그 29살 때인가요? 그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다가 뭐 비슷한 정확하게 그 사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 같지만 뭐 뇌졸중 아니면 그 심장 질환 그런 것 때문에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다가 죽었죠. 예. 어찌 보면 이게 또 유전병이라기 못하고 약간 이제 유전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확실한 건 아니고 그냥 여담입니다. 자, 그러면 이 페이지를 넘어가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비유는 어떠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가를 책에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계의 모순이나 충돌을 수용하여 새로운 통일체로 조화시키는 인식적 작용이다. 둘째, 어떤 새로운 미적 체험뿐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창출한다. 셋째,
유치한의 셋째가 아니라 그 예로 이제 유치한의 깃발이죠. 깃발의 보조관념을 비교하면서 상상력이 자극되며 새로운 의미를 창출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세 개의 모순이나 충돌을 수용해서 그것을 통일체로 조화시키는 인식적 작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순이나 충돌을 피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수용을 하는 거죠. 수용을 해서 이것을 하나의 통일체로 조화시키는 것. 이것은 이제 동일성을 발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인식적 작용이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책에서는 성숙한 마음이라고 얘기했는데, 성숙하다는 것이 이제 어떤 시인 나름대로 어떤 세계의 모순이나 충돌을 그것을 이제 부정한 잘못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시인의 비록 시인의 관념 속이지만 다시 말해서 세계를 자아화시키는 것이긴 하나 그런 모순투성이를 살아가는 모순투성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시인의 자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은 또 새로운 미적 체험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창출한다라고 되어 있죠. 저기 이제 유치한의 깃발의 예를 들었는데 깃발은 다 아시죠? 예. 깃발이 이제 뭐 소리 없는 아우성, 뭐 노스텔지의 손수건,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고 하는 등등의 깃발의 보조관념은 어떻습니까? 깃발의 각각의 보조관념, 여러 가지 깃발 하나로 다양한 보조관념을 들고 있는데 그 보조관념을 비교를 하면서 우리의 상상력이 자극되죠. 그럼 깃발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의미를 창출할 수 있다. 깃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한 깃발이 아니라 뭐 우리가 다 배워서 아시지만 유치한의 깃발은 단순한 깃발이 아니죠. 뭡니까? 어떤 절대적 세계를 향해서 손을 뻗치는 절대적 세계를 향해 지향하는 그런 유한자의 어떤 한계 그런 것들을 표현하시죠. 깃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깃대에 꽂혀 있어요. 깃대에 꽂혀 있어야지만 깃발은 깃발로서 작용을 합니다. 그렇죠. 깃발은 펄럭펄럭 바람에 펄럭펄럭 거려야지 이게 깃발이구나 하고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 있죠. 뭐 최소한 펄럭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깃대에 꽂혀 있어야지만이 깃발로서 작용을 합니다. 깃발로서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유치한은 그 깃발이 펄럭이는 모습을 보고 그것이 뭡니까? 먼 해원을 향해 손짓하는 노스텔지아의 손수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 해원이라는 것은 이상향을 뜻하는 것이겠죠. 그 이상향을 향해 손을 흔드는 모습이라고 깃발의 펄럭임을 보았던 것이죠. 깃발의 펄럭임을 이상향을 향해 손짓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깃발은 그 먼 해원을 향해 손짓을 하지만 먼 해원을 향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못 가죠. 왜? 깃대에 꽂혀있기 때문이죠. 깃대에 꽂혀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깃대에 꽂혀있기 때문에 깃발은 깃발로서 어떻게 깃발로서 존재할 수 있는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거지만 깃발에 또 깃대에 꽂혀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신이 지향하는 이상세계 먼 해원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뭐 유한자 또는 뭐 인간이라는 존재의 어떤 숙명론적인 한계를 드러내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겠죠. 존재 자체가 스스로의 한계를 만들어내는 존재의 자체가 스스로의 또 그것의 한계가 되는 인간의 어떤 숙명 그런 것들을 표현한 시가 바로 깃발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시로는 이제 그 서정주의 추천사 같은 것도 유사하죠. 그네를 타면서 그네가 한번 뿅 세차게 발을 굴러서 그네를 타니까 서로 넘어가는 달처럼 되는 듯한 효과를 드러내죠. 하늘에 봉 뜨러 나는 기분. 그러나 그네라는 것은 한번 휘잉 찼으면 앞으로 쭉 갔다가 다시 또 뒤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그러니까 이 그네줄이라는 것이 깃발의 깃대 유사한 역할을 하는 거지. 그죠? 그네줄이 있기 때문에
휭 그네를 타가지고 앞으로 날듯이 내달을 수 있지만 또 그네줄이 있기 때문에 다시 뒤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어떤 뭐 그런 한계, 그런 것을 표현한 것이 유치한의 깃발 뭐 또는 서정주의 추천사인데요. 그것이 이런 어떤 각종 보조관념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유치한의 깃발을 통해서 상상력을 자극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깃발이라는 존재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창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보듯 둘 다 적인 어떤 그런 경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은 호수요라든지 먼 길에 걸어놓은 나의 마음 같은 경우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원관념은 추상적이나 보조관념은 좀 구체적인 그런 느낌이고요. 3번 이는 어느 먼 곳에 그리운 소식이기에 이 한밤 소리 없이 흩날리는요. 이거는 이제 책에 나온 것처럼 원관념은 오히려 구체적인 이미지인데 보조관념이 개념이라고 나와 있죠. 원관념은 눈이죠, 눈. 근데 보조관념이 먼 곳에 그리운 소식이라고 했죠. 4번은 이제 안개 속에선 감당할 수 없는 들소문이 성욕처럼 일고 있었다라는 것은 원관념, 보조관념이 모두 추상적인 어떤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뜬 소문이 성욕처럼 했으니까 뜬 소문, 성욕 둘 다 좀 추상적인 개념이죠. 뭐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은유는 결국에는 비유는 결국에는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수사학적이고 문법적인 차원을 벗어나서 비유의 의미론적 변용 작용을 밝힌 뭐 힐라이트의 이론을 주목해서 보자고 했습니다. 힐라이트의 이론은 이제 여기서 치안 은유 그리고 병치 은유를 은유로 나눈 것이 힐라이트의 이론이죠. 그래서 여기 PPT 화면에 보이는 치안 은유부터는 이제 교재 190 신교재 189 구교재 178페이지의 내용을 가지고 시작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책에서는 이제 광화문은 차라리 한 채의 소슬한 종교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은유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미지의 것을 기지의 것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명명의 전이 방식으로 은유를 파악한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미지의 것을 기지의 것으로 바꿔 부르는 것. 서정주의 광화문이라는 것은 광화문을 이 원관념이고 한 채의 소슬한 종교란 것은 보조관념입니다. 그러니까 광화문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광화문은 한 채의 소슬한 종교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을 은유는 전이라고 본 거고 곧 유사성에 기반한 것으로 본 거죠. 근데 이 책에 나오는 것은 광화문이 보통 잘 아는 것이고 한 채의 소수란 종교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다른 예를 들었는데 나의 사랑은 나비처럼 가벼웠다라는 유아의 시집 제목입니다. 이게 시집을 찾기 서재에 있는데 시집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냥 기억나는 데 썼는데 맞는지 정확한 워딩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의 사랑은 나비처럼 가벼웠다라는 표현이 있다면 우리가 모르는 것은 뭡니까? 나의 사랑이죠. 미지의 것. 그럼 기지의 것은 뭡니까? 나비처럼 가볍다는 것은 우리가 대충 알고 있죠. 그러니까 유화가 쓴 이 나의 사랑은 나비처럼 가벼웠다라는 식구는 결국 내 사랑은 별거 없었다. 참 하찮은 것이다. 뭐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유화의 시에서 나의 사랑은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미지의 것이죠. 그런데 나비처럼 가벼웠다라고 했으니까 미지의 것을 내가 잘 모르는 너의 사랑은 참 나비처럼 가벼운, 즉 별 볼 일 없는 거구나. 아니면 뭐 하찮은 거구나. 아니면 금방 지나갈 것이구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의 은유는 관념이나 정서를 물리적 실체로 보는 존재론적 은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이제 관념이나 정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실은 실제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을 실제하지 않기 때문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책에 나온 것처럼 190페이지 또는 179페이지 그의 생각은 얕다라고 한다면 이 두 수로는 개념의 공간적 방향을 부여한 방향의유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개념인데 거기다가 어떤 물리적 실체, 공간적인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그것을 물리적 실체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존재론적 은유라는 것이죠. 앞서 위에 있는 나의 사랑은 나비처럼 가벼웠다라는 부분도 결국 뭡니까? 존재론적 은유죠. 왜? 나의 사랑은 관념, 정서죠, 정서. 그런데 나비처럼 가벼운 것은 뭡니까? 물리적 실체죠. 나비처럼 가볍잖아요. 나비. 나비가 우리에게 나비는 무게가 느껴지지 않죠. 그런데 이제 굳이 나비처럼 가벼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자기의 사랑이 좀 아름다웠음을 은근슬쩍 이야기하고 있긴 하죠. 만약에 사랑이 지저분했다 그러면 나의 사랑은 파리처럼 가벼웠다라든지 나의 사랑은 뭐 나방처럼 가벼웠다라고 했을 텐데 나비처럼 가벼웠다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자신의 그 사랑에 대해서 비록 가볍긴 했으나 별 볼일 없고 쉽게 지나가긴 했으나 아름답고 뭐 선명한 뭐 그런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은 거겠죠. 어쨌든 이러한 은유를 휠라이트는 치한 은유로 명명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A는 B다 라는 것이죠. A는 B다. 191페이지 또는 180페이지 보시면 이한직의 낙타 또는 낙타와 김남조의 겨울바다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억 이한직의 낙타는 옛날 은사를 회상한 서정시이며 니은 김남조의 겨울바다는 삶의 허물을 신앙으로 극복하고자 한 일종의 종교시입니다. 그래서 각기 상점을 찍은 부분의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관계에서 서술어들은 모두 관념적인 주어들을 어떤 실체로 간주함으로써 존재론적 은주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관념이지. 그런데 떨어져 있다. 관념을 물리적 실체로 보는 것이죠. 진실, 맞아? 어떻게? 진실은 관념이죠. 그런데 옳아버렸다라는 것은 물리적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어떤 존재론적인 은유다라고 본 거죠. 자, 존재론적 은유 얘기를 다시 또 하게 됐네요. 책을 예를 들다 보니까 조금 수업 내용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이제 A는 B다라는 것이 이제 이 휠라이트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은유 개념을 취한 은유로 얘기를 한 것이죠. 취한 은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192페이지 또는 이 페이지니까 181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김사림의 한잔하세라는 시 위에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취한 은유는 보다 가치 있고 중요하지만 아직 모호하고 불확실한 것, 즉 원관념이죠. 그것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이미 잘 알려져 있거나 보다 구체적인 것, 즉 보조관념으로 옮겨지는 의미론적 이동을 특징으로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현대시에서는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조건이 준수될 필요도 없고 준수되지도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취한 은유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은유, 확장 은유, 액자 은유 세 가지의 개념으로 이 교재에서는 취한 은유의 유형을 나누고 있습니다.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단순 은유는 이제 하나의 원관념에 하나의 보조관념이 연결된 것이죠. 아까 봤던 내 마음은 호수요, 또는 낙엽은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집회라든지 앞서
말했던 기영도의 시 또는 뭐 사랑은 나비처럼 나의 사랑은 나비처럼 가벼웠다라고 말했던 유하의 시 등등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단순하게 하나의 원관념이 하나의 보조관념에 의해 꾸밈을 받기 때문에 뭐 그렇게 우리가 어렵게 또는 뭐 난해하게 볼 비유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확장 은유는 뭐냐? 하나의 원관념에 두 개 이상의 보조관념이 들어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교재 181, 신교재 192페이지를 보시면 김사림의 한잔하세라는 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어차피 산다는 것은 끈적끈적한 위장속처럼 들여다보지 않을수록 더 좋은 자네와 나의 안방 같은 어눌한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되어 있죠. 이건 참 액자식 은유구나. 예, 이것은 이제 세 번째 액자식 은유죠. 자, 은유 속에 또 다른 은유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액자식 은유죠. 확장 은유는 이 193페이지 신교재 193 구교재 182페이지에 있는 박두진의 꽃이 이제 확장 은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개의 원관념 꽃에 뭐 속삭임, 울음, 피흘림, 핏방울, 정적, 호심 등 여러 개의 보조관념으로 전이되어 있다라고 했죠. 앞서서 제가 여기 프레젠테이션에 나오지 않았지만 유치한의 깃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치한의 깃발도 깃발이라는 하나의 원관념에 대해서 뭐 소리 없는 아우성, 노스텔저의 손수건, 애수 뭐 그런 식의 보조관념이 여러 개의 보조관념으로 전이되어서 의미가 확대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잘못 말했던 액자은유 김사림의 한잔하세를 보자면 원관념은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조관념은 어눌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한 번에 어떤 그 유추관계, 책에서는 유추관계라고 되어 있지만 산다는 것이 어눌한 이야기 같다라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산다는 게 뭐냐, 어눌한 이야기 같아 라고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은유죠. 그리고 보조관념 어눌한 이야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또 원관념이 되어서 끈적끈적한 위장속과 자네와 나의 안방 같은, 즉 상대적으로 더 구체적이거나 덜 중요한 보조관념으로 전이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액자식 은유죠. 은유 속에 또 다른 은유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다는 것은 어눌한 이야기인데 이 어눌한 이야기가 보조관념이지만 다시 또 원관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액자식 은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것은 액자식 은유는 단순 은유를 어떻게 좀 더 단순 은유가 두 개 겹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원관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조관념을 들이댔어요. 그런데 그 보조관념도 뭔가 좀 추상적이야. 그럴 때는 그 보조관념을 다시 또 어떻게 유추시키기 위해서 이 보조관념이 뭔지 독자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또 이제 이 보조관념을 원관념으로 해서 또 한 번의 은유가 발생하는 것을 액자식 은유라고 하죠. 책 193페이지 또는 구교재 182페이지를 보시면 한용운의 님의 침묵이 있죠. 이것도 액자식 은유에 좋은 예가 된다고 했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서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 한숨의 미풍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한 문장 속에 황금과 꽃의 맹서, 맹서와 티끌, 한숨과 미풍 등 4개의 비유가 들어있는 액자식 은유가 된다라고 책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단순 은유는 뭐 그냥 우리가 인식론적으로 상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확장 은유 같은 경우는 하나의 원관념이 여러 개의 보조관념을 가짐으로써 그 원관념의
원관념의 의미가 전이되고 확장되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이 박두진의 꽃을 보면 꽃이 속삭임이었다가 울음이었다가 피흘림이었다가 핏방울이었다가 정적이었다가 뭐 호심이었다가 각종 여러 개의 보조관념으로 바뀌면서 이 꽃이라는 대상이 어떻겠습니까? 의미가 점점 변하게 되고 또한 의미가 확장되는 것이죠. 단순히 하나의 보조관념을 가지는 의미였다가 다양한 보조관념을 통해서 꽃이라는 것이 단순히 뭐 속삭임, 울음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하고 다층적인 의미를 가지는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194페이지 두 번째 단락 또는 구교재 183페이지 두 번째 단락 보시면 단순 은유든 확장 은유든 액자식 은유든 중요한 것은 은유가 서로 다른 사물과 비교됨으로써 인지적인 충격을 준다는 점이죠. 뭐 충격적 인식이라고 되어 있는 책에는 충격적 인식을 주는 점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충격적 인식을 위해서는 또 하나의 은유 원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휠라이트는 이를 또 하나의 의미론적 변용 작용이 있다고 보고 이를 병치 은유라고 기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은유, 즉 비유랑 다르다는 얘기죠. 이 교재에서는 물론 이제 은유라는 말과 비유라는 말은 거의 동일하게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라는 것이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울 때는 좀 세부적으로 비유를 나누었죠. 예를 들어서 뭐 지규, 은유, 뭐 의인 또는 뭐 화류 그런 식으로 지규는 뭐 표지가 들어가 있는 은유죠. 뭐뭐인 듯, 뭐뭐처럼, 뭐뭐 같이. 그 은유는 숨길 은자니까 그런 표지가 드러나 있지 않는 비유고 의인은 인간이 아닌 것을 인간에 비유하는 것이 의인. 그리고 화류 같은 경우는 무생물을 뭐 생물에 비교하는 그러한 비유. 뭐 또 환유, 제유 그래가지고 부분으로 전체를 표현한다든지 전체로 부분을 표현한다든지 뭐 패는 칼보다 강하다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이제 다양하게 좀 은유를 세분해 놨는데 이 책에서는 뭐 특별히 그렇게 세분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은유 또는 은유란 말과 비유란 말이 그렇게 차이 없이 쓰였어요. 은유든 비유든 어쨌든 무언가에 빗대는 것이다. 원관념이 있고 그 원관념을 원관념이 미지의 것이라면 그 미지의 것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또는 그 원관념이 미지의 것이 얘기했고 또는 원관념의 어떤 새로운 확장을 위해서 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꽃이 아니라 뭐 울음이 되었다가 피흘림이 되었다가 하는 것처럼 대상의 의미를 전이시키고 확장시키는 뭐 그러한 이유에서든지 뭐 비유 또는 은유를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뭐야? 우리에게 충격적인 인식을 준다. 왜? 사물이 다른 사물과 비유됨으로써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러한 사물에 대해서 기존에 익숙하게 생각했던 사물에 대해서 낯설게 하기에 효과를 줄 수 있고요. 또한 심상에서 봤던 것과 같이 그 비유를 통해서 좀 더 구체성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죠. 그냥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보다 뭐 한떨기 장미꽃처럼 아름답다라고 한다면 뭐 굉장히 식상하고 죽은 비유이긴 하지만 그냥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좀 더 구체성이 부여되죠. 한떨기 장미처럼 아름답다라고 한다면 그걸 좀 더 이제 구체성을 더 부여하려면 그냥 아름답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한떨기 장미처럼 아름답다라고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아침 이슬을 머금은 한떨기 장미처럼 아름답다 또는 새벽에 갓 핀 장미처럼 아름답다 또는 약간 부정적으로 표현한다면 아름답지만 좀 부정적인 속성을 부여하려면 막 지기 시작한 장미처럼 아름답다 라든지
꽃잎 한두 개가 찢어진 장미처럼 아름답다라고 하든지 라고 표현을 한다면 뭐 아름답긴 하지만 어떤 뭐 그 안에 약간의 부정적인 좀 측면이 있는 그런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앞서 얘기했던 그 심리상에서 봤던 것처럼 만약에 이미지가 비유의 보조관념이라고 한다면 이 보조관념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 어떤 구체성을 부여해 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병치은유인데 여기서는 또 하나 더 추가해서 우리에게 이제 충격적 인식을 준다고 했죠. 왜? 하나의 사물이 다른 사물로 변이 되니까. 비교된다고 했지만 비교라기보다는 그 변이에 가깝죠. 솔직히 말하자면 내 마음은 호수요라고 한다면 내 마음보다는 우리가 호수라는 보조관념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라는 어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동적으로 생각되는 그런 대상이 어떻습니까? 호수라는 보조관념에 비유됨으로써 더 이상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 되어버리는 그런 것이 이제 우리에게 인식론적인 인지적인 충격을 준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충격을 주는 은유는 취한 은유보다 더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병치은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책을 먼저 보겠습니다. 구교재 183페이지 신교재 194페이지를 보시면 자, 휠라이트의 시가 나와요. 휠라이트가 사실 이 병치은유라는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이고 우리가 많은 뭐 오기원의 현대시작법이라든지 다른 여러 사람들의 뭐 실론책을 봐도 이 병치은유에 대한 얘기 치안은유에 대한 이야기가 다 나와 있습니다. 저도 뭐 모든 실론책을 다 보지는 못했으나 많은 실론책이 그렇게 나와 있는 걸 볼 때 그리고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이 김준호 선생님의 실론인 걸 볼 때 물론 김준호 선생 지금 이 책은 사실 사판이죠. 사판. 사판이기 때문에 그 외에 3판, 2판, 1판이 있었고 이 사판의 치안은유, 병치은유는 사실 사판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이전 판본에도 나와 있었어요. 제가 뭐 1판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지만 2판, 3판에도 2판, 3판, 두 번째 판, 세 번째 판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뭐 이 김준호 선생님께서 생존해 계실 때는 우리나라의 어떤 시에 대한 그 뭐 이론이 잘 성립되지 않았던 시기이죠. 그런데 김준호 선생님께서 뭐 신비평과 관련된 좀 이론을 받아들이시면서 이제 시를 좀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뭐 본인이 마련했다기보다는 최소한 시에서는 그러한 기틀이 되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고유실온 연구가 부족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외국의 어떤 연구를 많이 참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병치은유란 말을 휠라이트에 기대어서 쓰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군중 속의 얼굴들의 모습, 촉촉히 젖은 나뭇가지에 매달린 꽃잎들이라는 에즈라 파운드의 식구를 병치은유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 병치은유는 뭐냐? 치안은유와는 다른 거죠. 밑에 보시면 서로 프레젠테이션 밑에 보겠습니다. 또는 뭐 194페이지 밑에도 있는데 서로 다른 사물이 당돌하게 병치됨으로써 그러니까 당돌하게 병치된다는 말은 뭡니까? 나란히 배치된다. 나란히 배치된다. 서로 다른 사물이 나란히 배치됨으로써 빚어지는 새로운 결합의 형태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몽타주 현대 문학 또는 예술에서 몽타주 기법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죠. 위에 제가 제시한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남의 둥지에 슬픔 하나를 낳아놓는 순간이 한겨울에도 부득불 얼음장 깨고 앉은 노보살의 목신빨래 방망이질 소리로 쏟아진다. 자, 남의 둥지에 슬픈 하나를 낳아놓는 순간과 또 한겨울에 얼음장을 깨고 목신빨래 방망이질 소리 그것이 어떻게 사실 별 관련 없는 것들이
이질적인 존재들이 결합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 두 사물이 결합됨으로써 어떻게 새로운 의미를 생성해내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휠라이트가 그 에즈라 파운드의 시를 예를 들 때 군중 속의 얼굴들의 모습을 촉촉히 젖은 나뭇가지에 매달린 꽃잎이라고 비유를 한 거예요. 군중 속의 얼굴들은 촉촉히 젖은 나뭇가지에 매달린 꽃잎과 같다. 그런데 이것을 군중 속의 꽃잎들의 얼굴은 군중 속의 얼굴들의 모습은 촉촉히 젖은 나뭇가지에 매달린 꽃잎들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제 가까이 거리상으로 가까이 붙여 놓음으로써 이 둘이 서로 이제 공통적인 누가 원관념인지 누가 본조관념인지 따지기보다는 둘이 유사한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죠. 일종의 편집의 힘인 거예요. 편집의 힘. 이 두 문장이 멀리 떨어져 있다면 우리가 당연히 군중 속의 얼굴들의 모습과 나뭇가지에 매달린 꽃잎들을 동일한 것으로 인식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둘을 이렇게 병치해 시켜 놓으니까 이 둘이 서로 연관이 있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으로써 새로운 의미가 생성되는 것이죠. 김선우의 탕란을 보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보시면 남의 둥지에 슬픔 하나를 낳아놓는 순간이 한겨울에도 부득불 얼음장 깨고 앉은 노부살의 목신 빨래 방망이질 소리로 쏟아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둥지에 슬픔 하나를 낳아놓는 순간 이것과 한겨울에도 얼음장 깨고 앉아서 빨래 방망이질 하고 있는 소리가 사실은 아무 연관이 없는데도 어떻습니까? 둘이 이렇게 붙어 있다 보니까 관련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죠? 그럼으로써 이 두 장면이 서로 관련이 있구나. 제목을 보니까 탕란이네. 탕란이 뭔지 아시죠? 뻐꾸기가 새끼 어떻게 키웁니까? 자기가 자기 새끼 키우는 게 아니라 남의 둥지에 알을 낳죠. 그럼 어떻습니까? 그 알이 먼저 깨가지고 기존에 있던 새끼들을 다 밀어내버리고 지가 마치 원래 그 둥지에 원둥지에 그 새끼인 양 행세를 하면서 밥을 얻어먹고 그래 커가는 게 뻐꾸기죠. 뻐꾸기 하면 여름을 대표하는 새이기도 하지만 참 저도 대학 다닐 때 지겹게 뻐꾸기 소리 들었습니다. 여름에. 그런데 또한 탕란의 어떤 대표자, 즉 어떤 자기 손으로 새끼를 키우지 않고 다른 종도 다르죠. 같은 뻐꾸기가 아니라 무슨 다른 새한테 알떡 낳아놓고 이제 자기는 썩 빠지고 대신 키우게 하는 약간 야비한 새, 그런 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김선우의 탕란은 좀 다르게 표현되죠. 남의 둥지에 슬픔 한 알을 낳아놓는 순간이라고 했으니까 뻐꾸기가 남의 둥지에 알을 낳는 것을 어떻게 자기가 슬프다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얍삽한데 이 시인이 보기엔 슬픈 거야. 왜? 자기가 키울 처지가 못 되니까. 그러니까 뻐꾸기가 얍삽해서 남의 둥지에 슬픔 하나를 낳아놓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키울 처지가 못 돼서 남의 둥지에 알을 낳아놓는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그 슬픔 하나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럼 오케이, 이 부분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한겨울에도 부득불 얼음장 깨고 앉은 노보살의 목신 빨래 방망이질 소리로 쏟아진다. 남의 둥지에 슬픔 하나를 낳아놓는 순간은 뭡니까? 이때 뻐꾸기가 울겠죠. 뻐꾸가 우는데 그것이 노보살의 빨래 방망이질 소리와 연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유출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시에서 이 노보살은 어쩌면 이 뻐꾸기처럼 남의 자기 자식을 자기가 키우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자식을 입양을 보냈던지 아니면 고아원에 보냈던지 어떤 사연에 의해서 그런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제 어떻게 절에 들어와서 그냥 절 살림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배치되니까 그런 거죠. 만약에 그냥 한겨울에도 부득불 얼음장 깨고 앉은
노보살의 목신 빨래 방망이질 소리로 쏟아진다. 이 부분만 있다면 이게 그냥 노보살이 왜 무슨 소리로 쏟아지는 게 뭔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한겨울에 얼음장을 깨고 빨래 방망이질 하고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없어요. 생각을 할 수 없어.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다양하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앞에 이 남의 둥지에 슬픔 하나를 놔놓는 순간이 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 두 장면이 서로 병치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를 어떻게 이 노보살과 그 탕난 하나 뻐꾸기가 동일한 존재구나 라고 인식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병치은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치은유는 사실상 시에서보다는 오히려 제가 몽타주라고 밑에 써놓은 것처럼 영화에서 많이 하죠. 예. 자 일단 영화 얘기는 좀 이따 하도록 하고요. 사실 이 다음 장면에 영화가 나올 줄 알았는데 영화가 안 나오고 병치은유에 대한 설명이 계속 나오네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가 결합해서 전혀 새로운 사물인 물을 만들어내는 것과 유사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신교재 195페이지, 구교재 184페이지 뭐 중간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즉 이제 시에서도 이런 이전에 없었던 방식으로 언어와 이미지를 병치시킴으로써 뭐 새로운 이미지가 생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병치도 치안과 더불어 은유의 한 양상이다. 한 원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 새로운 의미를 발생시키는 건 맞습니다만은 이제 둘이 이질적으로 결합됨으로써 우리에게 이제 시 전체의 맥락을 어떻게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인식론적인 충격을 주는 것이 사실 병치은유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치안은유는 그렇게 인식론적인 충격을 주지 않아요. 물론 안 준다는 건 아니고 조금 익숙하니까 덜 줄 수 있는데 이 병치은유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인식론적인 그리고 인식론적인 충격을 주고 또한 해체론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즉 이 앞서 봤던 군중 속의 얼굴들의 모습과 나뭇가지의 꽃잎들이 양자가 같은 것인지 또는 다른 것인지 판단을 유보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 해체론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나오시는 김춘수의 눈물이라는 부분을 보자면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남자와 여자의 아랫도리가 젖어 있다. 밤에 보는 오갈피나무에 아랫도리가 젖어 있다. 맨발로 바다를 밟고 간 사람은 새가 되었다고 한다. 발바닥만 젖어 있었다고 한다. 한번 196페이지 또는 구교재 184페이지 시 밑에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작품에도 머치한 은유적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이미지와 오갈피나무에 아랫도리가 젖어 있는 이미지는 공통성과 유사성에 의해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이미지의 연결은 느닷없는 통합의 이질감을 준다는 것이죠. 더구나 오행 이하의 장면들은 그 앞의 장면과 너무 이질적이죠. 그러니까 오갈피나무와 남자의 여자의 아랫도리가 젖어 있다는 것은 뭐 좀 당혹스럽긴 해도 뭐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맨발로 바다를 밟고 간 사람은 새가 되었다고 한다는 것은 뭐 어쩌자는 건지 이해를 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질적인 이미지와 장면의 통합이 사실 이 작품의 시적 효과를 발휘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품 눈물은 일상적 의미나 논리적 의미의 공백화를 시도한 작품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시는 흔히 말하는 무의미시가 되는 거죠. 무의미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저번 시간에 이미지 심상할 때 얘기했잖아요. 이미지는 있는데 그 이미지가 어떤 다른 언어로 환원되지 않는 그런 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적이고 논리적인 원리를 배제하는 그런 논리적인 의미를 배제하는 그런 원리다라는 것이고, 치화는 의미를 가지지만 뭐 병치는 무의미의 예술을 되게 한다라고 책에 나와 있긴 하는데, 이제 뭐 모든 병치가 무의미가 되는 게 아니고 김춘수만 그런 거예요. 김춘수만. 예. 김춘수 같은 사람들. 밑에 조향의 바다의 층계를 볼까요? 모래밭에서 수화기. 모래밭과 수화기가 갑자기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이제 너무나 이질적인 결합이죠. 또 여인의 허벅지, 낙지 까만 그림자. 같은 연에 있긴 하나, 같은 연이죠. 같은 연에 있긴 하나, 모래밭, 수화기, 여인의 허벅지, 낙지의 까만 그림자. 오케이. 여인의 허벅지하고 낙지 까만 그림자까지 인정합시다. 모래밭, 바다하고 연결되니까. 갑자기 수화기는 무엇입니까? 자, 비둘기와 소녀들의 랑데뷰. 그 위에 손을 흔드는 파란 기폭들. 자, 비둘기와 소녀들의 랑데뷰와 한 장면이죠. 이게 이 장면이 뭔지도 모르겠으나 솔직히 언어는 있는데 이미지가 잘 형상이 안 돼요. 뭐 소녀들이 비둘기 밥 주는 건가? 예. 그 위에 손을 흔드는 파란 기폭들. 이게 하나의 장면이겠죠. 그 나비는 기중기의 허리에 붙어서 푸른 바다에 층계를 헤아린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병치는 이제 서로 이질적인 이미지들이 광재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난해한 추상화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7페이지 또는 186페이지 보시면요. 그래서 모더니즘 시의 주로 주된 기법이며 또는 뭐 해체론적인 관심이라고 하자면 뭐 포스트 모던한 시겠죠. 어찌 보면. 예. 자, 그래서 다시 병치운유의 설명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병치운유는 인접성의 원리에 의한 은유입니다. 그래서 몽타주 기법과 유사합니다. 몽타주 기법과 유사. 그래서 영화 감독 에이젠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구소련 영화 감독인데, 소련이요, 러시아 말고, 즉 사회주의 시절에 영화 감독인데, 이제 뭐 지금 같은 뭐 상업적인 영화를 만든 사람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체제를 선전하는 영화를 만든 사람인데, 이전의 영화는 어떻습니까? 앞장면과 뒷장면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어떤 그런 영화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컷이라는 게 있죠. 컷이 뭡니까? 하나의 장면이죠. 장면. 그래서 각각의 컷이 어떻게 컷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 이전까지의 영화였는데, 그 에이젠슈타인이라는 감독은 서로 다른 이미지가 충돌해서 강력한 정서적 효과를 준다라고 했습니다. 휠라이트보다는 에이젠슈타인이 더 뒤에 사람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확실히 모르겠어요. 둘이 별로 교류는 없었을 겁니다. 아마 한쪽은 그 영미시 쪽이고 한쪽은 구소련의 어떤 공산주의를 선전하는 그런 영화를 만든 사람이니까 미학적인 아마 교류는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튼 이 에이젠슈타인도 비슷한 말을 한 거예요. 서로 다른 이미지가 충돌해서 강력한 정서적 효과를 준다. 그런데 이제 조향의 이 시라든지 뭐 김춘수의 시들은 서로 다른 이미지의 충격 자체만 있지, 그것이 그냥 이질적이구나, 새롭구나, 신기하구나 정도의 효과를 주지 특별한 의미를 생성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에이젠슈타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의미를 생성한다고 본 거죠.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그 김선우 시인의 탕란이라는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치되어 있지만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를 생성해 주는 것이죠. 저 노보살은 벚꾸기처럼 자기 자식을 자기가 키우지 못하는 그런 슬픈 운명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아마 벚꾸기의 탕란행위, 보통 사람이 보면 그 좀 얍삽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행위를 슬픈 행위로 보았구나 하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뭐 조향이나 김춘수의 시들은
이 책에서는 좀 뭐 중요한 것처럼 얘기가 되어 있고 병치 은유의 어떤 무의미를 지향하는 그런 시라고 하지만 사실 병치는 무의미를 지향하진 않아요. 새로운 의미를 지향하는 것이지. 무의미를 지향하는 것은 좀 약간 특수한 경우다. 조향이라는 사람도 뭐 그렇게 50년대에 새로운 어떤 모더니즘을 만들어냈다 끝이잖아요. 그 이상 뭐 문학사적인 평가를 받지는 못하죠. 50년대 모더니스트들의 문학사적 평가는 사실 30년대, 20년대 모더니스트들보다도 평가가 적죠. 왜? 이게 끝이니까. 예. 김춘수도 마찬가지죠. 초기 시는 뭐 그래도 뭐 존재론적인 어쩌고 저쩌고 교과서에도 많이 쓰여지고 한때 뭐 지금은 멸종한 연애 편지에서도 많이 인용되었던 그런 시입니다. 그러나 이제 후기 시로 가면서 이런 뭐 눈물이라든지 처용 단장 같은 또 뭐 나의 하느님 같은 시들을 쓰는 것은 물론 김춘수는 본인이 스스로 정교한 이론을 만들었어요. 무의미 시라고 해가지고 이미지는 있으나 의미가 없는 시를 지향했던 것이죠. 그게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으나 사실 뭐 그 김춘수가 이런 시를 쓸 때에 사실은 뭐 특별히 아마 뭐 저도 이쪽은 이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김춘수가 이런 시를 쓸 때 그 이제 다른 시의 경향, 참여적인 경향과 충돌을 해가지고 참여적인 경향이 너무 의미를 지향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쉽게 이야기하자면 시에서 어떤 미적인 것보다 의미적, 다시 말해서 선전적인 효과를 더 중요시했던 시들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런 시들이 검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미로 좀 이제 아주 쉽게 쓰여질 수 있는 시는 아니었겠지만 뭐 그런 시와 대비되는 쪽에서 이런 시를 쓰지 않았나. 무의미 시. 막 말하자면 의미는 없고 의미는 완전히 최소화시키고 이미지 즉 예술적인 부분을 극대화시킨 시를 만든 것이죠. 그 반대쪽에 있는 시가 이제 뭐 미적인 것을 아예 포기하진 않았지만 미적인 것은 좀 최소화하고 프로파간다적인 즉 선전적인 측면을 최대화하는 것을 볼 때 정확히 말하자면 그 김춘수 같은 좀 약간 이제 순수 예술지상주의적 지향의 시인들이 볼 때 이제 그 당대 참여 계열의 시인들은 조금 이제 예술성보다는 전원 선전 그런 것에 너무 집착을 했다라고 본 거죠. 그에 대한 대항인지 아닌지는 뭐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만의 상상인데 그렇게 이제 무의미 씨가 출연했습니다만은 지금 병치 은유에서는 이제 무의미 씨를 병치가 의미를 지향하지 않는다는 아니에요. 오히려 당돌하게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또는 강력한 정서적 효과를 준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죠. 앞서 봤던 뭐 김선우의 탕란도 저도 이 시를 처음 보고 약간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이게 일상적으로 생각했던 뻐꾸기의 그 얍삽함이 아니라 이게 여성주의적 입장에서 보자면 이 시가 그 어떤 자식을 키우지 못하는 어떤 운명을 가진 그런 사람 여성들을 비유한 게 뻐꾸기라면 뻐꾸기가 남의 동지에 알을 낳는 것은 이게 슬픔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에게는 정서적인 효과를 준 그런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소 원자, 산소 원자가 합쳐져서 물 원자가 되는 것. 근데 물 원자가 된다는 건 이건 약간 다르지. 그러니까 A 더하기 B는 C라고 얘기를 했는데 100% 이걸 하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산소 원자와 수소 원자가 합쳐서 물이 되면 산소와 수소는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물에서 우리의 산소의 특성과 수소의 특성을 찾을 수는 없어. 그런데 이 병치 은유에서는 그 A와 B가 결합할 때 C가 되는 거 맞으나 A와 B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A와 B의 어떤 특수한 그 장면적 특질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의미를 낳는 거지. 그들이 뭐 산소와 순소처럼 완전히 뭐 사라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않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인접성의 원리에 의한 은유이며, 인접성의 원리 다시 말씀드리자면 뭡니까? 어떤 뭐 의미론적으로 결합이 된 게 아니에요. 위치로 결합이 된 거지. 위치로. 그러니까 서로 관계가 없는 듯한 두 장면, 두 어구가 인접해 배치되어 있음으로써 그들이 어떤 식으로인지 연관성을 맺고 있다고 판단하게끔 하는 것이 병치 은유고, 이제 몽타주 기법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몽타주 아시죠? 보통 범인들 잡을 때 눈, 코, 입 다 따로따로 그리잖아요. 서로 관련이 없는 눈, 코, 입이지만 그것이 합쳐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완성된 사람의 형상이 나오는 것처럼. 예. 그리고 이제 영화 감독 얘기하기를 서로 다른 이미지가 충돌해서 강력한 정서적 효과를 준다라고 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볼까요? 여기 보면 이제 이 전함 포테킨이라는 이 에이젠슈타인의 영화 부분입니다. 이 영화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종의 체제 선전 영화이지요. 그러니까 구소련의 사회주의 체제를 선전하기 위한 영화인데, 이 영화의 두 장면은 뭡니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려면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오데사의 계단 장면입니다. 사실 저도 뭐 예전에 영화 관련 책을 좀 볼 때 뭐 대중문학의 이해 같은 거 강의할 때 좀 봤는데, 뭐 에이젠슈타인이 유명하다, 오데사의 계단 장면이 유명하다. 그래서 이제 전함 포테킨이라는 영화를 보려고 했는데, 사실 뭐 무성 영화에다 흑백 영화에다가 체제 선전이라는 제가 싫어하는 요소를 다 갖춘 영화이기 때문에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오데사의 계단 장면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해서 봤는데, 사실 지금 보면 별거 아닌 장면입니다. 지금 보면 이 병치, 서로 다른 이미지의 두 장면을 병치해서 또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장면은 너무나 우리가 익숙하게 봐와요. 당장 뭐 TV 드라마를 틀어도 굉장히 흔하게 나옵니다. 아침에 뭐 커피를 내리는 장면, 세수를 하는 장면, 그 두 개 합쳐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집 밖을 나선 장면. 뭡니까? 아, 출근하는구나. 그렇게 알 수 있잖아요. ABC가 출근과 관련이 없지만 이 셋을 통해서 출근한 장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컷들을, 영화에서 다른 컷들을 결합을 시켜서 새로운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뭐 웬만한 영화 감독뿐만 아니라 광고, 뭐 드라마에서는 이런 병치 은유적 요소가, 즉 컷과 컷이 충돌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많이 쓰입니다. 컷과 컷이 충돌한다는 말은 두 컷이 서로 연관되지 않는 이질적인 어떤 컷이 시간의 그 어떤 뭡니까, 영화적 편집에서 붙어 있는 거죠. 시에서는 뭡니까, 서로 관련되지 않는, 연관되지 않는 그 이질적인 두 장면 또는 어구들이 더 편집에 의해서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이 병치겠고요. 여튼 이 유명한 오데샤의 계단 장면은 직접 이 군인들이 뭡니까, 이 밑으로 내려가는 군중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민이라고 해야 되나? 이들을 쏘는 장면은 나오지 않아요. 다만 군인이 서 있는 장면, 행위 도망가고 쓰러지는 장면, 사실 어쩌면 이질적인 두 장면입니다. 이것을 병치시켜 놓음으로써 뭡니까, 아, 이 군인들은 이 시민들을, 뭐 군중들을 학살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왼쪽 그림에 보면 군중이 확살된 장면이 좀 나오는데, 사실 좀 더 다른 장면을 넣는 게 나을 뻔 하긴 했습니다. 여튼 자연스럽게 넘어가려면 총을 쏘고 총을 맞고 쓰러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요. 군인이 위에 등장해서 뭐 조준을 하고 있고, 밑에 군중들이 뛰어내려가면서 어떻게 일부는 쓰러지고 일부는 막 어떤 엄하는 유모차를 놓치고 뭐 하는 장면들을 계속 병치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영화 이 장면의 마지막 장면은 갑자기 누워있던 사자가 나르는 그런 장면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 이 오데사의 계단 장면과 전혀 이질적이면서 또한 병치가 되죠. 뭐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병치 은유의 예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상의 건축 무한 육각면체라는 신의 일부인데요. 식당의 문간에 방금 도착한 X운 같은 붕우가 헤어진다. 잉크가 엎질러진 각설탕이 3륜차에 적화된다. 명각을 짓밟는 군용장화. 여기서 X웅은 뭐 영웅이라고 봐야 되나요? 보통 이 일제시대 시에서 이렇게 X가 들어간 경우는 이제 검열에 의해서 삭제된 경우에 X가 많이 들어가죠. 여러분들 카프시 같은 거 공부하시다 보면 이런 X가 들어간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1930년대 뭐 문화정치 할 때는 시를 뭐 아예 못 내게 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검열을 통해서 자유로운 발표는 불가능한 그런 시기였죠. 자, 식당의 문간에 방금 도착한 영웅 같은 붕우가 헤어진다. 그리고 이것을 또 잉크가 엎질러진 각설탕이 3륜차에 적화된다. 이 붕우와의 헤어짐, 친한 친구와의 헤어짐, 그리고 잉크가 엎질러진 각설탕이 3륜차에 적화되는 것, 이 두 가지는 서로 굉장히 다른 이미지입니다. 그럼에도 이 둘을 이렇게 병치함으로써 붕우의 헤어짐을 엎질러진 각설탕이 3륜차에 적화되는 그런 느낌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 김종삼의 주름간 대리석이라는 시를 보겠습니다. 자, 한 모퉁이는 달빛 드는 낡은 구조의 대리석, 그 마당 한 구석 잎사귀가 한입 두입 내려앉는다. 이것도 달빛 드는 낡은 구조의 대리석이라는 이미지와 잎사귀가 한입 두입 내려앉는 이미지가 병치되어 있죠. 그러므로 달빛 드는 대리석에 잎사귀가 두입 내려앉는 약간 뭐랄까요, 고풍스러운 그런 서구적인 이미지의 집에 또 이제 그 생명력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떨어지는 좀 이질적이고 굉장히 좀 새로운 이미지를 획득을 하고 있지요. 자, 김종삼의 아뜨리의 환상인데, 김종삼이라는 시인이 뭐 아시다시피 이런 좀 병치 은유를 많이 활용하는데 보통 이제 어떤 서구적이고 굉장히 좀 고급진 그런 이미지와 또 이제 현대적이 아니지 참 토속적이고 좀 서민적인 그런 이미지를 결합시킴으로써 김종삼만의 어떤 그 시세계를 구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 말고도 그 성탄제라는 시를 봐도 그렇고요. 또 그 북치는 소년이라는 시를 봐도 그렇고 약간 이제 서구적인 이미지와 또 그 전통적이고 서민이라고 하긴 좀 뭐라고 합니까? 좀 민중도 아니고 좀 더 하여튼 그 여러 가지 좀 낮은 쪽의 그런 이미지, 정확한 어휘가 떠오르지 않는데 그 두 이미지가 결합된 시가 많이 있죠. 이 시를 보겠습니다. 아뜨리에에서 흘러나오던 루드비히의 주창곡, 소묘의 보석길. 다음 연에는 바로 한가하였던 창가의 한낮, 옹기장소가 불던 단조. 앞에 나오는 아뜨리의 루드비히 주창곡, 소묘, 보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서구적이고 고급스러운 그런 이미지. 노래도 뭐 루드비히의 주창곡, 뭐 루드비히가 제가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굉장히 좀 세련된 고급진 서구적인 그런 느낌이고요. 반면 이제 한가하였던 창가의 한낮에 옹기장수가 불던 단조. 옹기장소가 불던 단조니까 뭐 굉장히 뭐 어떻습니까? 서민적이고 뭐 옹기 사세요 뭐 그런 노래, 아니면 뭐 옹기장수가 그냥 흥얼흥얼 부르던 그런 노래. 이 둘이 서로 병치됨으로써 어떤 고급 서구적인 이미지와 토속적인 이미지가 결합함으로써 제3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이 둘의 결합이 굉장히 당돌하지만 이 둘의 결합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어떤 느낌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어느 정도 되었으니까요. 6주차 수업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교재 보시면 이제 비동일성의 원리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7차 시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좀 많이 밀려 있는데 제가 최대한 빨리 해서 여러분들 수강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참 이렇게 인터넷 강의 이런 식으로 수업 듣는 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 많을 텐데 어쨌든 잘 수업을 들으셔가지고 기말고사는 보니까 아무래도 기말고사는 대면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계획상으로는 시험 준비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6주차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7주차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